누구를 정말 이제 뽑아야 될지 아직 모르겠는데, 심지어는 6번 뽑을까? 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진입니다. 자, 오늘 좀 민감하면서도 꼭 알아야 되는 이제 좀 있으면 대선입니다. 그죠? 저희 손으로 또 국민의 선택, 일명 대통령을 선발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요번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솔직히 교육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뭐 청년정책이나 대학교를 운영하거나 다 몰라요. 그건 제 전문이 아니에요. 그죠? 제가 진짜 전문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수시와 정시, 대입 정책만 진짜 딱 분석을 해서 장단점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요번에 제가 솔직히 이 방송하기가 되게 좋은 게 아직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명 부동층이죠. 아직 저는 선택을 못 했어요. 모르겠어요. 누구를 정말 이제 뽑아야 될지 아직 모르겠는데, 심지어는 6번 뽑을까? 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일단 후보별로 해서 볼 건데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후보가 세 분이십니다. 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 이렇게 세 명을 이제 교육정책에, 이 대학교 입학에 관련된 교육정책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릴 거고요. 이 분석을 보신 다음에 내가 뽑고자 하는 후보가 어떠한 공약을 내서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를 가는데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잘 꼼꼼하게 따져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호 순서대로 해드릴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번 이재명 후보입니다. 자, 민주당이 지금 이제 정권을 잡고 있는 여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가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가장 잘 반영하려는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뭐 고교 학점제나 이런 것들, 그리고 수시에 대한 부분이나 정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조금 그대로 조금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공약 안에 대입 공정성위원회라는 걸 설치를 합니다. 이거 어떤 거냐면, 이제 수시 전 과정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과, 그리고 선발 결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솔직히 지금 대학교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 선발 결과를 발표할 때 단순 내신 등급만 발표하는 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공정위원회에서 선발 결과를 보여줄 때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입결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비교과를 어떤 수치화 시켜서 선발하는지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이 공정위원회에서 발표하고자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결과는 솔직히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공정위원회가 운영이 된다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지, 아니면은 선발 결과를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어느 수준까지 발표를 할 수 있게끔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만일 이런 것까지도 다 보여준다면 되게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공 입학 사정관 제도를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저는 정말로 마음에 들어요. 왜 그러냐면 굿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그들만의 어떤 인재상이나 평가 기준을 갖고 선발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만일 현 정부나 이렇게 이제 정부가 국가에서 공공입학사정관을 통해서 어떤 기준선을 마련해서 학교랑 교율점을 좀 찾아가면서 보편적인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은 저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만 선발하기보다는 공공입학사정관들이 들어가서 학교랑 조율해 나가면서 어떠한 기준점들에 대한 보편성을 좀 가져간다면 이거는 참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금 말한 대로만 운영이 된다면.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뭐예요? 라고 하면 공공입학사정관 제도는 솔직히 좀 마음에 든다. 그리고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어떤 공정성이나 어떤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어떤 대학교에 대한 기준을 잡을 때 학교들마다 다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선들을 이렇게 공공적인 부분으로 가져가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초고난이도 문제를 출제하는 거를 폐지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제 못하겠다. 그러니까 출제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수능이라는 게 두 가지의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시를 통해서 아이들을 선발하는 부분도 있지만, 수능 최저라는 거를 이제 수시를 했을 때 논술이나 교과 전형 같은 경우 수능 최저라는 걸 맞출 때도 사용되는 도구다 보니까. 그런데 이 초고난이도를 출제를 안 하면 좋은 점도 있죠. 당연히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문제풀이나 공부하는데 부담이 줄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좀 더 편할 수는 있지만, 이게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되면은 난이도 조절이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고, 특히 상위권 대학교 스카이나 의대나 치대 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변별력을 갖고 구분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솔직히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뭐 문제에서 조금 이런 초고난이도가 없다라면, 잘못했다가 1등급이 막 6%에서 10%까지 나온다라면, 네, 하나만 실수를 하더라도 등급이 확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초고난이도 문제는 좀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이런 한계점에 대해서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난이도라는 거는 솔직히 문제를 출제하거나 문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제 그 출제위원 안에 교사들이 이제 참여를 하는 부분들이랑 대학생들이 수능 문항을 좀 검토할 수 있게끔 하는 요런 하나의 또 이렇게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 이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현 정부가 가져가고자 하는 이런 고교 학점제 같은 것들도 그대로 운영이 될 것 같은 분위기고요. 정시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비중을 조율을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시스템에서 크게 바뀌면서 갈 것 같지는 않고,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과 이 난이도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그렇게 제도가 그렇게 크게 흔들리거나 이런 현상을 보이는 건 아니다 라고 분석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도 공약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렇게 좀 연구를 할 때 어려움이 좀 되게 많았던 게 뭐냐면, 좀 공약이 깊이가 조금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런 것들보다는 좀 커다랗게 잡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석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었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는 대입 전형을 단순화시키겠다라 그래서, 이제 이게 만일 단순화가 되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한계점도 있는데, 이 한계점은 나중에 안철수 후보 할 때 같이 말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되게 단순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이걸 단순화를 시키면은 좋은 점은 준비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편합니다. 전형이 되게 많다 보면은 그 전형에 우리 아이를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잡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도움도 필요할 수도 있고,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입시 제도를 단순화시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점이 있는데, 그거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윤석열이라는 후보는 조국 사태가 일어나면서 그 입시에 대한 부정, 솔직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게 맞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입시에 대한 이런 비리나 이런 부정적인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다가 되게 인기가 많아지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봤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부분을 좀 축소를 시키고,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스펙이 들어가거나 비교과,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종에 대한 부분을 축소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축소라는 겁니다. 폐지시키진 않겠고 축소만 시킨다라는 건 정시 비율과 수시 비율을 좀 조정하겠다. 그런데 아마 정시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높이겠죠. 그러면서 정시를 50%까지 확대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발표를 했네요. 그리고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입시 비리를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암행어사제도를 사용하겠다라는 부분이 가장 눈에 띕니다. 이게 솔직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암행어사제도라는 게 있으면은 입시 비리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으면 효율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제도가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활용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아마, 이건 제 생각이지만 조국
이라는 이런 입시 비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제도인 것 같아요. 이 암행어사 제도라는 게. 그런데 이게 이제 조국이라는 그 이제 자녀가 의전을 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됐던 이 입시랑 지금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이랑은 솔직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외부 스펙 같은 게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학교 상장이나 대학교 교수님들과 논문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로 했지만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그런 외부 스펙이 들어갈 수 없고 학교 안에서만 활동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이 암행어사 제도라는 게 이제 뭐 고의적으로 이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이게 일반인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에게 그렇게 크게 적용이 되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는 모습에 그렇게 활성화가 되는 데는 분명 한계점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학교 활동 안에서 아이들이 활동한 거를 토대로 해갖고 생활기록부가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보편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일 학생이 셀프 생기부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 셀프 생기부를 일단 찾아낸다라는 것도 솔직히 쉽지 않지만 암행어사 제도가 있다라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대신 좀 굵직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는 이런 제도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이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암행어사 제도가 실용성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 같은 것들을 마련하지 않으면 실용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한계점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세 번째 제가 준비한 후보,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 일단 입시는요, 일단 이거를 그냥 말씀드리면 다 뒤집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큰 변화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입학사정관이라는 게 이제 수시라는 라인으로서 만들어진 게 2007년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거의 15년 넘게 입시에 대한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이제 준비를 해왔었는데, 그 부분을 싹 다 아웃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이제 수시라는 거를 다 없애버리고 정시로만 아이를 선발하겠다. 왜 그러냐면 항상 입시 비리가 생기는 부분은 수시라는 부분 때문에 아마 이런 정책을 낸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만약 수시에 문제점이 있다라면 그거를 해결하는데 정시라는 제도 하나만 가지고 단순화시켜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태까지 이제 만들어 놓은 입시가 있다라면, 이건 제 생각이지만 만약 문제가 있다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해결책들을 찾아가면서 문제를, 개선점을 찾아가면서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줘야지 입시 교육에 대혼란이 일어나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고, 아까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입시를 단순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단순화를 시키면은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유리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만약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정시나 이렇게 여러 전형들을 만들어 놓게 되면 우리 아이가 하나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 그 능력을 통해서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도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만약 1등급 대 아이예요. 만약 1.2등급 아이인데 우리 아이는 의대를 가고 싶은데 학교 활동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점이 나타나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를 만드는데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 아이는 교과전형이라는 걸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학생들이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좀 찾아갈 수 있는 요런 전형들을 조금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화 시켰을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은 좀 잘 체크를 하시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자, 수시를 전면 폐지시키고요. 교과와 학종으로서 했던 제도는 없어지고 정시 100%로 가는데, 대신 좀 마음에 드는 게 뭐였냐면 이거는 지금 제도에서도 사용해도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이제 수능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선발을 하겠다라는 건데, 첫 번째는 수능 100%, 그러니까 수능만 가지고 선발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뭐냐면 내신을 50% 집어넣고 수능을 50%로 집어넣어서 5대5로서 뽑겠다라고 하는 이 제도가 참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수능을 100%로 뽑았을 때 수능만 잘하는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대학을 가는 길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수능을 100%로 했을 때 문제가 있었던 게 어떤 거였냐면 공교육에 대한 선생님의 권한이 조금 무너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수능이라는 거는 학교에서 내신을 중심으로 학업 시스템이 운영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수능을 공부를 병행시키는 거에 대한 부분이 한계점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수능은 솔직히 좀 복습 시스템이 중요하다 보니까 학원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있기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학력고사 세대분들이나 아니면 수능 1세대, 2세대 분들, 이분들은 수시라는 개념보다는 수능 하나 잘 보면 대학 갔고 학력고사 하나 잘 보면 대학을 가는 세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 시간에 애들이 다 잠을 잡니다 라는 어떤 문제점들이 계속 뉴스에서 이슈화가 됐었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의 수업에 참여율이 낮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시라는 걸 만들어낸 건데, 그러면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가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솔직히 조금 방법으로서 대안을 내세운 게 내신 50%를 반영하게 되면 학교 선생님의 내신 공부도 중요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50에 수능 50을 포함시키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에 있는 일단 지방 같은 학교에서 내신을 좀 잘 딴 아이가 수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거를 내신으로서 어느 정도 커버를 쳐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거, 저는 이 제도는 진짜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내신을 따고 수능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것들을 좀 조화롭게 계산을 해서 또 대학교를 찾을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방법들은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이러면은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만을 공부를 하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만일 내신 따기가 조금 좋은데 우리 아이가 만일 수능이 부족하다면 5대5 이 전형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내신을 따기 좀 좋은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수능마저도 잘 본다면 5대5 이 시스템 전형이 우리 아이한테 더 잘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수능이라는 거를 단순하게 시킨 거를 조금 쪼개므로써 우리 아이들이 더 유리한 라인들을 좀 구성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괜찮고, 내신에 대한 50%가 들어가는 전형이 있다면 아이들이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신이라는 걸 좀 챙겨야 되기 때문에 학교 공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참여율이 좀 높아질 수도 있는 이런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참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두 가지 부분이 더 있는데, 첫 번째는 수능을 2번을 보겠다고 합니다. 수능을 2번을 보면 좋은 점이 있다면, 내가 만일 첫 번째 시험을 실수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다음 시험을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만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준 거죠. 그런데 이게 솔직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시험 범위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 7월 달에 시험을 보게 됐을 때 이 시험 범위와 끝에 보는 시험 범위에 대한 이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난이도 조절이에요. 시험 범위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난이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수능을 보면 항상 난이도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국어가 불수능이었다는 등 그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2번을 했을 때 그 난이도 수준을 거의 다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수능에서 난이도를 맞춰서 2번의 시험을 본다는 건 저는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내가 이번에 실수를 했지만 다음에 시험을 더 열심히 해서 잘 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시험을 2번 본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아이들이 심적 어려움을 갖는 경우가 더 있을 수 있겠죠.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한 번 보는 것도 힘들어하는 아이들한테 2번의 그 스트레스를 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시를 이제 지원을 할 때 가, 나, 다군 이렇게 3개의 지금 지원 카드를 줬는데 이거를 6개까지 늘려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보통 카드를 늘려주면 3개뿐만 아니라 6개를 넣을 수 있으니까 훨씬 좋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만일 성적표를 분석하거나 아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입결 같은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많은 카드를 한 아이한테 주면 줄수록 성적 좋은 아이들이 위 대학교를 다 어느 정도 자리를 다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장의 카드로 내려올 수 있는 라인이 정해져 있었는데 6장까지 주게 되면 그 라인을 조금 더 내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상위권 성적 좋은 아이들한테는 너무 유리하겠죠. 대학 레벨을 내리는데 무조건 합격 라인을 구성하는데 좋겠지만,
만일 좀 성적이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는 6장의 카드를 주면 대학 레벨이 위에 잘 본 아이들이 너무 많은 대학을 가져가기 때문에 훨씬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이런 문제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장의 카드를 줬을 때 더 유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조금 학업 성적이 좀 부족하거나 이런 아이들한테는 더 불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 아이한테 잘 맞는 게 솔직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6장을 주거나 3장을 주거나 뭐가 더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아이의 위치를 따져보셨을 때 어느 라인이 훨씬 좋은지는 네, 각자 우리 유권자분들이 파악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 후보자 3분에 대한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에 대한 교육 정책에 대한 딱 입시, 그러니까 대학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대학 입시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고요. 제 얘기 한번 잘 들어보시고 제가 어느 한 분의 이야기를 편을 든 게 없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어떤 제도에 대한 좋은 점도 있고 그러니까 좀 한계점도 있다. 이 부분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잘 생각을 해 보신 다음에 투표하실 때 네, 한번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하는 DNA 서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